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90세 할머니가 병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아직도 재밌어. 폐암 말기 남은 시간 3개월. 그런데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대체 무엇을 알고 계신 걸까? 우리가 70, 80을 살면서도 매일 짜증나고 서운하고 불안한데 이분은 죽음 앞에서도 인생이 재밌다고 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아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재미있는 사람들에겐 딱 10가지 비밀이 있다는 걸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왜 사는 건지 모르겠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다.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60이 넘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허무함을 느낍니다. 문제는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멈춰버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는 철학책에 나오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90세 할머니께서 병실에서 웃으며 말씀하셨던 70대 아저씨가 매일 아침 기대되는 이유, 80세 할아버지가 손주보다 더 바쁜 비밀, 전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젊을 땐 살아내느라 바빴지만 이젠 느끼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것, 밥 한 끼 먹는 것, 누군가와 웃는 것,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조금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나이 들수록 재밌는 인생으로 사는 법. 첫 번째, 웃음을 의식적으로 찾아라.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안 웃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덜 웃게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요.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72세 박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무표정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아프고 밥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저녁이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왜 안 웃어요? 그 말 한마디에 박 아저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웃지 않고 있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의식적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고 웃고 밥 먹을 때도 웃고 TV 보면서도 웃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쯤 지나자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보다 덜 신경 쓰이고 밥맛도 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요즘 밝아지셨네요?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박 아저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웃음은 기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분을 만드는 거라는 걸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자연이 만든 행복 물질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웃음이든 억지 웃음이든 뇌는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웃기만 해도 뇌는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의식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웃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고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이를 드러내세요.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분명 달라집니다. 둘째, 웃긴 영상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영상이 있습니까? 코미디, 예능, 웃긴 동물 영상. 하루에 딱 10분만 웃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셋째, 사람들과 이야기하세요. 혼자 있으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웃음이 생깁니다. 친구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그 속에서 웃음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웃음은 선택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웃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웃고, 밥 먹을 때도 웃고, 잠들기 전에도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웃음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수록 재밌는 인생으로 사는 법. 두 번째, 미련과 서운함을 정리하라.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으신가요? 며느리한테 서운한 마음, 친구한테 배신당한 기억, 자식한테 섭섭했던 순간. 그 감정들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77세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며느리 때문에 10년 넘게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만 가는 며느리, 전화 한 통 없는 며느리, 손주 보러 가면 귀찮아하는 며느리. 김 여사님은 매일 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옛날 우리 시어머니는 안 그러셨는데. 그렇게 10년을 서운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서운함 때문에 힘든 사람이 누군가? 며느리는 모르고 사는데 당신만 아프잖아. 그 말에 김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구나.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매일 되새기며 화내고 혼자서 서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김 여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탓하지 않기로, 기대하지 않기로, 그냥 내 삶을 살기로.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명절만 되면 또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고, 친구들 만나면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참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진 겁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똑같았지만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분은 알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섭섭했던 일, 배우자한테 실망했던 순간, 친구한테 배신당했던 기억. 그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만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사는데 우리만 매일 그 기억을 되새기며 아파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용서한다는 건 상대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감정을 종이에 써보세요. 누가 볼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서운함을 다 쓰세요. 욕을 써도 좋고 울면서 써도 좋습니다. 다 쓰고 나면 그 종이를 찢으세요. 아니면 태우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대로 힘들었을 겁니다. 친구도 그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도 조금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셋째,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친구들 만나서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도 그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나면 다른 생각으로 바꾸세요. 계속 되새기면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30년?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의 서운함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며느리한테 서운했던 마음, 자식한테 섭섭했던 감정, 친구한테 배신당했던 기억,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게 나를 가볍게 만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행복도 웃음도 평화도 그 자리에 들어올 겁니다. 나이 들수록 재밌는 인생으로 사는 법. 세 번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라 다루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편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편이 좀만 달라지면 좋겠다. 아내가 좀만 이해해주면 좋겠다. 자식이 좀만 말을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만 힘들어집니다. 74세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년 넘게 남편과 살아왔습니다. 그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이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밥 먹고 나면 TV 보러 가고 빨래는 당연히 안 하고 청소는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이 할머니는 50년 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도와줘요. 나만 일하는 것 같잖아요. 요즘 남자들은 다 하던데요. 하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는 척만 하고 다음 날이면 또 똑같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화가 났습니다. 매일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남편은 로또와 같다. 당첨되길 바라면 안 된다. 그 말에 이 할머니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 맞네. 우리 남편은 로또 꽝이구나. 그날부터 이 할머니는 포기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는 안 하지만 고장난 건 고쳐주네. 청소는 안 하지만 무거운 건 들어주네. 말은 안 하지만 옆에는 있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이 할머니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나만 힘들다는 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집 센 남편, 잔소리 많은 아내, 말 안 듣는 자식, 이해 안 되는 친구.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면 우리만 지칩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룰지 방법을 찾는 게 낫습니다. 남편이 설거지 안 한다고 화낼 게 아니라 그냥 설거지는 내가 하고 다른 걸 시키는 겁니다.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짜증낼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그냥 어른이 됐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다루는 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기대를 낮추세요.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움직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만 커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를 낮추세요. 남편한테 집안일 기대하지 마시고 자식한테 효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조금만 해줘도 고맙게 느껴집니다. 둘째, 장점을 찾으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보면 미워지고 장점을 보면 이해됩니다. 남편이 말은 없어도 성실하고 아내가 잔소리는 해도 알뜰하고 자식이 연락은 없어도 건강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세요. 셋째, 내가 먼저 변하세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태도를 바꾸세요. 화내지 말고 웃으세요. 따지지 말고 넘어가세요. 억지로라도 이해하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상대도 조금씩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서운하고 지치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세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바뀔 리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바뀌세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훨씬 편해집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자식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더 이상 화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서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를 편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나이 들수록 재밌는 인생으로 사는 법. 네 번째,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난다. 움직임은 마음의 불씨를 되살립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즘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밥 먹으러 식탁 가고, TV 보러 소파 가고, 다시 침대 가고. 이게 전부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덜 움직이게 됩니다.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아프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마음도 같이 죽어갑니다. 68세 최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하고 나서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 켜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이제 일 안 해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귀찮고 취미 생활 하라고 해도 귀찮고 심지어 밥 먹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봤습니다. 1년쯤 지나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싫고 하루가 지루하고 삶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이러다 큰일 나요. 나가서 좀 걸어요. 처음엔 싫었습니다. 왜 나가야 하나, 집이 편한데. 하지만 아내가 매일 잔소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걷고 들어왔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하지만 아내가 계속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리 아픈 게 좀 나아지고 숨도 덜 차고 뭔가 힘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쯤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싫고 밥맛도 좀 돌아오고 친구 만나는 것도 괜찮아졌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같이 살아난다는 걸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나옵니다.
이건 우울함을 없애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몸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뇌에도 산소가 안 갑니다. 그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째, 10분만 걸으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한 바퀴만 도세요. 처음엔 5분도 힘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3일만 하면 10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하면 20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둘째, 스트레칭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 쭉 펴고 다리 쭉 펴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이 깨어납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계단 오르세요.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가세요. 2층, 3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세요. 처음엔 숨이 차겠지만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계단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 쓰는 게 귀찮아집니다. 움직이기 싫고 그냥 앉아있고 싶고 누워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움직여야 합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멈춥니다. 몸이 죽으면 마음도 죽습니다. 반대로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걸어보세요. 점심 먹고 스트레칭 해보세요. 저녁에 계단 한 층만 올라가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만 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2달만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냥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깨우세요.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세요. 그럼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움직임은 삶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재밌는 인생으로 사는 법 5번째, 배우면 늙지 않는다. 배움은 뇌의 화장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이런데 뭘 배워?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무슨 배움? 이제 배워서 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82세 박할머니와 68세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같은 동네에 사십니다. 나이 차이는 14살이지만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82세 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5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눌러야 하는지도 헷갈렸습니다. 손주한테 물어보면 한번 설명해주고 가버리고 다음 날이면 또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 만지작거렸습니다. 메모지에 적어가며 연습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카카오톡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사진도 찍고 영상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쯤 지나자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고 건강 정보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82세인 이분은 손주한테 이모티콘도 보내고 영상 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합니다.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스마트폰 배우고 나서 세상이 다시 열렸다고. 이제 68세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신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건 머리 아프다고, 귀찮다고, 나이 들어서 안 된다고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8년을 보냈습니다. TV 보고 밥 먹고 자고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 안 나고,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 안 나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를 안 쓰면 퇴화된다고,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고. 김할머니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82세 박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고 68세 김할머니는 벌써 깜빡거립니다. 나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배우면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보다 더 열심히 배워야 뇌가 늙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스마트폰을 배우세요.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삽니다. 택시도, 음식 주문도, 병원 예약도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오늘은 전화 거는 법, 내일은 문자 보내는 법, 모레는 사진 찍는 법. 이렇게 하나씩 배우면 3개월이면 기본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취미를 배우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손을 쓰는 취미가 좋습니다. 뜨개질, 서예, 그림 그리기. 손을 쓰면 뇌가 깨어납니다. 셋째, 외국어를 배우세요.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상관없습니다. 외국어 배우는 게 뇌 운동의 최고라고 합니다. 유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단어만 배워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어 3개만 외워보세요. 한 달이면 90개, 1년이면 1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요? 아닙니다. 안 쓰니까 안 돌아가는 겁니다. 쓰면 돌아갑니다. 처음엔 느릴 겁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빨리 배울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는 순간 우리 뇌는 살아납니다. 배우는 순간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82세 박할머니처럼 오늘부터 무언가를 배우세요. 스마트폰이든 취미든 외국어든 뭐든 좋습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하세요. 한 달 후면 조금 달라지고 6개월 후면 많이 달라지고 1년 후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늙는 건 배움을 멈출 때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배움은 뇌의 화장품입니다. 배움은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나이 들수록 재밌는 인생으로 사는 법 6번째, 나를 칭찬하고 믿어라. 내가 나를 믿을 때 세상도 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자신을 칭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잘한 게 없어. 나이만 먹고 이룬 것도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65세 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자신을 칭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결혼해서는 남편이, 자식 키우면서는 시댁이 늘 누군가한테 비교당하고 늘 누군가한테 모자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다 보니 스스로도 믿게 됐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잘하는 게 없다고,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상담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사님, 스스로 칭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정 여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칭찬할 게 뭐가 있나요?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러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자신의 장점 3개씩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정 여사님은 처음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점이 어딨다고. 하지만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빨래를 깨끗하게 했다.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적고 보니 우습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장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둘째 날. 오늘 밥을 맛있게 지었다. 화단에 물을 주었다. 전화 온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셋째 날. 오늘 걸음을 30분 걸었다.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웃으며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한 달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나도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나도 이런 것들은 잘하는구나. 2개월쯤 지나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아니, 평범한 것도 대단한 거구나. 정 여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못 믿은 건 내가 나를 안 봐줬기 때문이라는 걸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았습니다. 부모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뭘 잘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이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봐줘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칭찬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나의 장점 3개를 적으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밥을 잘 먹었다. 누군가에게 웃으며 대했다. 이런 것들도 장점입니다. 매일 3개씩만 적어보세요. 한 달이면 90개, 1년이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럼 나도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둘째, 거울 보고 칭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오늘도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처음엔 쑥스럽고 이상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말은 씨가 됩니다. 스스로 말하면 스스로 믿게 됩니다. 셋째, 과거의 나를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시절을 견뎌내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제는 스스로 인정하세요.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훌륭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더 이상 일도 안 하고 자식들도 떠나가고 쓸모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매일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이제는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할 때 세상도 나를 인정합니다. 내가 나를 믿을 때 주변 사람들도 나를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나의 장점 3개를 적고 거울 보고 칭찬하고 과거의 나를 인정하세요. 한 달만 하면 스스로가 달라 보이고 6개월만 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믿으세요.
나를 칭찬하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수록 재밌는 인생으로 사는 법 7번째. 비교를 끊고 나답게 살아라. 남의 인생에 끼어드는 순간 내 인생이 멈춥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옆집은 자식들이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친구는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비교하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70세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비교했습니다. 친구는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집에 사나? 친구 남편은 돈을 잘 버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인가? 결혼해서는 시댁 식구들과 비교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이 잘 벌어주는데, 동서는 시집이 부자인데, 자식을 키우면서는 다른 집 자식과 비교했습니다. 옆집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친구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갔는데, 그렇게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교할수록 불행해졌습니다. 남은 항상 더 좋아 보였고, 나는 항상 부족해 보였습니다. 70세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이웃은 손주가 예쁜데, 같은 복지관 사람은 건강한데, 끝없이 비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 할머니가 늘 부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살고, 손주도 많고, 건강해 보였던 사람.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도 고민이 많았답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긴 하지만 돈 때문이었고, 손주는 많지만 돌봐달라는 부탁만 많았고, 건강해 보였지만 실은 당뇨의 고혈압이었답니다. 이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던 삶도, 알고 보면 그 사람만의 고민이 있었구나. 남의 인생은 겉만 보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남의 좋은 면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행복한 모습만 봅니다. 남의 웃는 얼굴만 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민은 보지 못합니다. 친구가 여행 다니는 건 보이지만 그 친구가 얼마나 외로운지는 모릅니다. 이웃이 건강해 보이지만 밤마다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건 모릅니다. 겉만 보고 비교하면 항상 남이 더 좋아 보입니다. 둘째, 내 것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게 당연하고, 밥 먹는 게 당연하고, 잠자리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것조차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셋째, 행복은 비교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절대값입니다. 남보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남보다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아프지 않으면 행복한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를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남의 SNS를 보지 마세요. 요즘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에 다들 좋은 모습만 올립니다. 여행 간 사진, 손주랑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하지만 그건 진짜 삶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입니다. 그걸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둘째,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남이 뭘 가졌는지 보지 말고 내가 뭘 가졌는지 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먹을 수 있는 밥, 연락할 수 있는 가족. 이런 것들에 감사하세요. 그럼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셋째, 나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남의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나만의 기준으로 사세요.
남들이 여행 간다고 나도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운동한다고 나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집에서 쉬는 게 좋으면 쉬면 됩니다. 나는 산책이 좋으면 산책하면 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사세요. 여러분,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비교하지 마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행복은 비교급이 아니라 절대값입니다. 남보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끊으세요. 남의 SNS 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나만의 기준으로 사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질 겁니다. 남의 인생 구경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나이 들수록 재밌는 인생으로 사는 법 8번째, 감사일기를 써라. 감사는 인생의 조명 스위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감사해? 매일 똑같은데. 좋은 일도 없는데 무슨 감사? 감사할 게 어디 있나?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66세 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다고, 밥을 먹으면 맛이 없다고, 날씨는 너무 덥거나 춥다고, 항상 뭔가 불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연락이 없다고 서운하고, 남편은 말이 없다고 섭섭하고, 친구들은 자기만 챙긴다고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울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싫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부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최 여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숙제니까 억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오늘 뭐가 감사하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겨우 적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잠을 잘 잤다. 적고 나니 너무 시시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감사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둘째 날. 오늘 딸한테 전화가 왔다. 이웃이 웃으며 인사했다. 밤에 다리가 안 아팠다. 셋째 날. 오늘 친구를 만났다. 맛있는 반찬을 먹었다. 아픈 데가 없었다. 그렇게 한 달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전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2개월쯤 지나자 우울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싫어지고 하루가 조금 의미 있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조명 스위치라는 걸요. 스위치를 켜면 방이 밝아지듯 감사를 하면 인생이 밝아진다는 걸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눈 뜨는 게 당연하고, 밥 먹는 게 당연하고, 걸을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 뜨고 싶어도 못 뜨는 사람, 밥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일기를 쓸까요? 첫째, 매일 3가지만 적으세요.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쓰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 밥을 먹었다. 친구와 통화했다.
이런 것들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시시하게 느껴져도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커피가 맛있었다. 아픈 데가 없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쓰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적으세요. 그럼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도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좋은 일이 보이는 겁니다. 불평하면 나쁜 일만 보이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보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66세 최 여사님처럼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공책 한 권, 펜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으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한 주만 써도 달라지고 한 달만 써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조명 스위치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스위치를 켜면 방이 환해지듯 우울한 마음에서 감사를 시작하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일기 단 3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줄 그 스위치를 켜보세요. 나이 들수록 재밌는 인생으로 사는 법 9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관계가 바뀌면 삶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람? 지금 아는 사람들도 만나기 귀찮은데. 새로 사귀면 뭐해? 또 상처받을 텐데.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73세 김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5년 동안 거의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사람은 귀찮아서 안 만났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말할 사람이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랑 밥 먹고 낮에는 TV 보고 저녁에 또 아내랑 밥 먹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자 삶이 점점 무료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시들하고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동네 복지관에 한번 가봐요. 거기 노인 대학 같은 거 있대요. 김할아버지는 처음엔 싫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대학? 모르는 사람들이랑 뭘 해? 하지만 아내가 계속 보채니까 마지못해 갔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고 말 걸기도 쑥스럽고 그냥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휴식 시간에 옆에 앉은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처음 오셨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도 같은 동네에 살고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했습니다. 둘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났고 그 다음 주에도 만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거기서 친구가 5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세상 이야기도 하고 건강 정보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김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복지관 가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삶이 다시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도 아내한테 할 말이 생겼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활기를 되찾았으니까요. 김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삶이 다시 돌아온다는 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듭니다. 친구는 하나둘 떠나가고, 자식은 바빠서 안 오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그럼 삶이 점점 좁아집니다. 세상이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다시 넓어집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럼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까요? 첫째, 동아리에 가입하세요. 복지관, 문화센터, 동네 모임. 어디든 좋습니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운동 모임, 무엇이든 관심 가는 곳에 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한 달만 다니면 친구가 생깁니다. 둘째, 먼저 말을 거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동네 사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외롭습니다. 여러분이 말 걸면 다들 반가워합니다. 셋째, 열린 마음으로 만나세요.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따지지 마세요. 그냥 사람을 만나세요. 70대든 80대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만나면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작은 집에 살아도 돈이 없어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73세 김할아버지처럼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동아리든 모임이든 교실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용기 내서 나가보세요. 처음 한 걸음이 어렵지, 한번 나가면 익숙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고 새로운 관계가 생깁니다. 그럼 삶이 다시 풍요로워집니다.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있지 마시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나이 들수록 재밌는 인생으로 사는 법 10번째, 오늘 하루를 기록하라. 하루를 쓰는 사람은 인생을 새로 산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죠? 점심에는 뭐 먹었죠? 오후에는 어디 갔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그게 당연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혀집니다. 69세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낮에는 TV 보고, 저녁 먹고 자고,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3년 동안 뭘 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그냥 시간만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살았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 여사님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은 뭐였을까? 그날부터 박 여사님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3줄짜리 감사일기였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오늘 감사한 일, 오늘 느낀 점. 딱 3줄만 썼습니다. 첫날,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했다. 이웃 할머니와 인사를 나눴다. 둘째 날, 오늘 딸한테 전화가 왔다.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다. 저녁에 드라마를 봤는데 재미있었다. 셋째 날, 오늘 복지관에 다녀왔다. 친구와 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웃었다. 그렇게 한 달을 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흘러가던 하루가 이제는 기록할 만한 하루로 느껴졌습니다. 일기를 쓰려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산책이라도 가고 친구한테라도 전화하고 뭔가 해야 쓸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박 여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고 저녁에는 오늘 뭐 했나 돌아보고 잠들기 전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럼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1년쯤 지나서 박 여사님은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365일치 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박 여사님의 1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우울했고, 어느 날은 기뻤고, 어느 날은 친구를 만났고, 어느 날은 손주를 봤습니다. 읽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는 이만큼 살아 있었구나. 박 여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인생을 2번 산다는 걸요. 한 번은 살면서, 한 번은 쓰면서.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혀집니다. 어제 뭐 했는지, 지난주에 뭐 했는지, 작년에 뭐 했는지 다 기억 안 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냥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기록하면 남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시 펼쳐보면 그때 그 하루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첫째, 3줄 일기로 시작하세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딱 3줄만 쓰세요. 오늘 한 일, 오늘 감사한 일, 오늘 느낀 점.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3줄은 부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쓰세요. 잠들기 전이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을 돌아보고 3줄만 적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됩니다. 셋째, 완벽하게 쓰려 하지 마세요. 문장이 이상해도 괜찮고 맞춤법 틀려도 괜찮습니다. 누가 볼 것도 아닙니다. 나만 보는 겁니다.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편하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 기록은 기억을 만듭니다. 쓰지 않으면 잊혀지지만 쓰면 남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69세 박 여사님처럼 오늘부터 하루를 기록해 보세요. 공책 하나,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딱 3줄만 쓰세요. 오늘 한 일, 오늘 감사한 일, 오늘 느낀 점. 한 달 후에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지 느끼게 될 겁니다. 1년 후에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의 365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하루를 쓰는 사람은 인생을 새로 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기록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삶을.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웃음을 의식적으로 찾고 미련과 서운함을 정리하고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고 배우고 나를 칭찬하고 비교를 끊고 감사일기를 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기록하라. 이 10가지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다고? 괜찮습니다. 전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딱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하나만 골라서 해보세요. 아침에 거울 보고 웃는 것, 감사일기 3줄 쓰는 것, 10분만 산책하는 것. 뭐든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땐 살아내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느끼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그 소중한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고 싶지는 않으시죠? 90세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아직도 재밌다고.
그분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픈 데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을 재밌게 만드는 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라는 걸요. 매일 웃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움직이고, 매일 배우고, 매일 기록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면 조금 달라지고, 6개월 후면 많이 달라지고,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재밌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